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영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영동고속도로에 속사 IC라는 곳이 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휑하다. 원래 IC 주변에는 음식점이나 모텔들이 들어서기 마련인데 그곳에는 그런 것마저도 없어서 밤에는 무서운 곳이었다. 여자는 인터체인지의 업무를 볼 때 항상 둘이서 근무를 서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조주의 친구분의 후배 직원이 일하는 호스트로 출발하게 되었다. 후배 직원은 완전히 눈이 풀려 있었고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니 날 수 없는 표정으로 멍하니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후배 직원은 바로 일을 그만두었다. 그 이후로 혼자 근무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2인 1조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어느 겨울날 창조주의 친구와 동료 직원이 함께 근무를 서고 있었을 때 동료 직원이 화장실에 갔다. 몇 분 후 뒤쪽 작은 산 언덕에서 우어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는 몸을 웅크리고 동료 직원과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고 눈을 꼭 감고 있었다. 몇 분 뒤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동료가 왔나 싶어 책상 밑에서 나가려는데 순간 이렇게 빨리 올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계속 숨은 채로 기다렸다. 똑똑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한참 그 소리가 이어지다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길래 드디어 동료가 왔구나 싶어 실눈을 뜨고 창문 쪽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얼굴이 정말 새빨갛고 눈이 얼굴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큰 여자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여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실성해버렸고 깨어나 보니 기숙사에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눈안 없는 여자. 대학교 입학 후 학기 초에 겪은 일입니다. 전 그때 기숙사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였어요. 거기다 신입생이라 동아리 등 모임들 때문에 술자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기숙사 통금이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라 11시쯤에 나가 새벽 5시까지 술 마신 뒤 복귀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술을 마시고 새벽 5시에 기숙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숙사 방에는 2층 침대가 2개 놓인 4인실이었는데 제 침대는 왼쪽에 2층 침대였기에 다른 룸메이트들이 최대한 깨지 않도록 조용히 씻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잠을 자려던 찰나 누군가 방 문을 열더니 다자 하고 물었습니다. 룸메이트 친구인가 싶어 대답해 주려다가 술도 취했고 피곤해서 자는 척 눈을 감고 대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다시 한번 다자 하고 묻더라고요. 속으로 대답 안 해주면 다 자는 건데 왜 짜증나게 묻나 싶었습니다. 화가 나 인상을 찌푸리며 계속 자는 척 하는데 그 여자가 테이프처럼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순간 소름이 돋아 벌떡 일어나려는데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위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제 왼쪽 귓가에서 안전해 하더라고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무서워 가위에서 벗어나려고 온몸에 힘을 주며 안간힘을 쓰는데 다행히 누군가 저를 깨우는 게 느껴졌고 안도하며 눈을 뜨니 제 옆에 제가 자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엔 눈 안 없는 한 여자가 목을 꺾어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전 충격에 기절했고 한참 뒤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니 주변에 같은 방 룸메이트들이 모여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침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길래 위로 올라와 봤는데 제가 기괴하게 목을 꺾으며 몸부림을 치고 있더랍니다. 정말 등줄기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잠시 제 몸에 그 귀신이 들어왔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하나코의 저주. 하나코 이야기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까지 일본 전국의 아이들에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퍼지면서 조금씩 변형되기도 했습니다. 그중 유명한 2가지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화장실 가운데에서 열쇠 바퀴를 돌고 세 번째 칸 또는 네 번째 칸에 가서 하나코시라고 부르면 문 안쪽에서 내라는 대답과 함께 질문한 이를 끌고 가버린다고 합니다. 3층 화장실에서 문을 3번 두들기면서 하나코시 있나요? 라고 물으면 내라는 대답과 함께 질문한 이를 끌고 간다고 합니다. 하나코의 풀네임은 하세카와 하나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코에 무덤이 있다는 설도 있는데 소문에 따르면 사리타마 현의 어느 학교 쓰레기장이거나 도쿄의 어느 학교 체육관 뒤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코가 귀신이 된 이유는 방과 후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괴한을 만나 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 하나코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발견될 때까지 그대로 방치되었고 그 영혼이 화장실에 남아있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코는 초등학생 모습의 여자아이로 앞머리가 있는 단발머리와 흰 셔츠에 붉은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바가지 머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양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아 생긴 상처를 감추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코가 나타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변기통에서 손이 나오거나 문에서 손이 나오는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네 번째 이야기, 도깨비불. 6년 전의 일이다. 가정 사정이 조금 나아져서 고양시 덕양구 변두리에 위치한 신축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새로 지은 건물에 단지 수도가 많아서 많은 입주자가 몰렸던 걸로 기억한다. 하얀색 나무 외벽에 화강암으로 깨끗하게 마감된 건물을 보며 입주할 때 정말 설렜다. 이사를 끝내고 지내게 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동생이 자기 방에서 무서워서 못 자겠다고 자꾸 내 방으로 와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물어봐도 누가 잘 때 자기를 건드리고 계속 노려본다며 이야기했다. 어린 동생이 혼자 잠자기 무서워서 괜히 지어내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다 얼마 후 아버지가 택시를 운행하시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셨다. 가볍게 다치셨지만 정말 뜬금없는 사고라 우리 가족도 당황스러웠다. 그 후로 막내 외삼촌이 악성 빈혈로 병원을 다니다 백혈병 진단을 받으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집안은 급속도로 기울었고 점점 이상한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집 뒷산에는 물이 맛있기로 소문난 약수터가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 전쟁 때 쓰던 참호들이 빙 둘러져 있었다. 약수터에서 조금 지나면 사격장도 있었고 분위기가 음습하고 무서운 동네였다. 어느 날 새벽 너무 더워서 잠에서 깬 나는 가방에 물통을 넣고 약수터로 향했다. 새벽 5시쯤 해가 뜨려는 푸르스름한 하늘이었기에 조금 무서웠지만 산바람이 시원해서 계속 걸었다. 그러다 약수터로 올라가는 중턱에서 나는 가방을 던지고 집으로 도망쳤다. 커다란 바위 위에 푸르스름한 불꽃, 정말 차가워 보이는 불덩어리 2개가 둥둥 떠 있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주무시던 할머니께 도깨비불을 봤다며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는 괜찮다며 나를 토닥여 주셨다. 다음 날 저녁 고모네 식구들과 외식을 하려고 온 가족이 집을 나섰다. 불을 모두 끄고 문단속도 철저히 했다. 그런데 오후 7시쯤 해가 뉘엿뉘엿을 즈음에 집으로 올라가는 언덕 거기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께서 집에 불이 전부 켜져 있다며 도둑이라도 들었나 봐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깜짝 놀라 집으로 달려갔다. 4층까지 단숨에 뛰어 올라가 문을 여는 순간 집은 컴컴한 어둠과 적막함만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야, 밖에서 불이 전부 꺼졌어. 아무도 없는 거야. 가족 모두가 올라와 확인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부모님은 도깨비에 홀린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후에도 간담을 서늘케 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다. 동생은 본 적 없는 괴상한 여자를 보며 가위에 눌리기도 했고 가족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하얀색 인형이 땅에서 천장으로 휙하고 올라가기도 했다. 또 혼자 있을 때는 방문이 혼자 삐걱거리거나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했다. 우리 집안은 점점 기울었고 외삼촌도 돌아가셔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결국 우리는 그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이사할 때 절에서 스님이 주신 부적을 붙이고 집안 곳곳에 고춧가루 봉투를 매달았다. 얼마 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인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집 도깨비 터야. 너희 이사 갔을 때 팥죽이나 메밀묵을 안 놔뒀니? 지인분의 말에 따르면 그 동네 뒷산은 원래 산도깨비들이 살던 터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산을 무너뜨리고 그 집을 지으면서 도깨비들이 화가 나서 입주자들을 괴롭혔다고 했다. 실제로 그 집에 입주한 사람들은 모두 사건 사고를 하나씩 당했다고 한다. 메밀묵을 놓아 도깨비를 위로하거나 팥죽을 뿌려 도깨비를 쫓아냈다면 우리도 더 잘 살았을 거라고 하셨다. 5번째 이야기, 고속도로 사고. 4년 전 겪은 일이다. 고등학생 시절 저녁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형에게 문자가 도착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집에 빨리 와. 집에 급히 도착해 부모님 차를 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병원으로 향했다. 시내를 빠져나가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는데 아버지 차와 마티즈 차량이 사고가 났다. 아버지는 마티즈가 바로 옆 차선에서 졸음운전하듯 차가 왔다 갔다 했다고 했다. 차선을 침범하며 마티즈가 다시 본인의 차선으로 넘어가길래 피하려다 마티즈가 다시 차선을 침범해 살짝 박은 것이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는 갓길에 차를 잠시 정차시키고 마티즈 차주도 갓길에 정차한 뒤 확인해보니 차도 크게 파손되진 않았다. 마티즈의 운전자는 한 여성분이었다. 옆에 남자가 타고 있었는데 잠을 자고 있는 걸 보니 그대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았다. 평소였다면 아버지는 크게 싸우셨을 텐데 일단 급한 일이 있다 보니 차량 번호와 전화번호를 받고 출발했다. 마티즈 운전자도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아 다행이라는 표정으로 다시 운전석에 앉았다. 그리고 난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 여쭤봤다. 아버지, 왜 남자가 다시 운전 안 하고 여자가 운전할까요? 사고가 났으니 그대로 운전해주면 좋을 텐데.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여자 혼자밖에 없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와 형도 마티즈에 여자 혼자밖에 없었다고 했다. 나를 제외한 가족들이 전부 그렇게 말하니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6번째 이야기, 죽을 운명. 어느 날 건강하던 동생이 갑자기 아프다며 쓰러지듯 앓기 시작했다. 증상은 감기 몸살과 같았고 마침 그날은 일요일이라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K양의 어머니는 약이라도 지어 먹이기 위해 K양을 약국에 심부름을 보냈다. 약을 사서 집에 돌아온 K양은 배를 눌렀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엄마가 화장실이라도 갔나 싶어 다시 배를 누르고 기다렸지만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이상하게 여긴 K양은 현관 아래쪽 신문 구멍을 밀어 올려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집안에는 어머니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고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다시 배를 누르며 문을 쾅쾅 두드리고 엄마를 불러봤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맥이 빠진 K양은 현관문 앞 계단에 쪼그려 앉아 약봉지를 손에 쥐고 현관만 바라보았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귀 뒤쪽에 한기가 느껴지며 소름이 돋았다. 그 한기는 K양을 스쳐 현관 안쪽으로 지나갔고 K양은 여전히 계단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차가운 기운이 바깥쪽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 순간 K양은 공포에 사로잡혔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은 K양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미친 듯이 울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한참 후 드디어 현관문이 열렸고 어머니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며 오히려 화를 내셨다. 넌 동생 약 지어 오랬더니 여태 뭐하다가 온 거니? K양이 현관문에 앉아 있었던 건 잠시였지만 나갔던 시간과 비교해보니 약 4시간이 지나 있었다. 그리고 그날 앞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후에 K양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이상하게 여겨 K양을 데리고 점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당이 화를 내며 나가라고 소리를 쳤다. 어머니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물었더니 무당은 K양의 기가 너무 강해서 이런 곳에 데려오면 무당에게 해롭다며 대답해 주었다. 어머니는 그날 K양에게 일어난 이상한 현상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며 끈질기게 무당에게 사정을 했고 무당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그 애는 원래 그날 죽을 운명이었어. 그래서 저승사자가 너희 집 앞에 그 애를 데리러 갔는데 저렇게 기가 센 내가 현관 앞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으니 어디 데려갈 수가 있어야지. 결국 앞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K양의 기에 튕겨 저승사자가 동생 대신 데려간 것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K양이 느꼈던 한기도 저승사자의 기운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7번째 이야기, 강원도 별장에서 벌어진 악기의 진실.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지점에 한 별장이 있었다. 겉보기에는 빨간 벽돌로 지어진 아름다운 별장이었지만 사실 이곳은 귀신 들린 집으로 유명했다. 이 별장을 지을 때 풍수지리가가 여기는 음기가 강해서 집을 지을 수 없다며 별장 주인을 말렸지만 그는 그 말을 무시하고 집을 지었다. 집이 완공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별장 주인은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었고 부인은 가출했다. 그리고 자식들마저도 차례로 익사하거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 후 나는 아버지를 통해 별장을 구입한 사람의 요청으로 그곳을 찾게 되었다. 낮에는 별로 음기가 느껴지지 않아 별장 근처 마을에서 시간을 보내고 밤 11시에 혼자 다시 별장으로 갔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집이었기에 별로 영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거실 전체가 귀신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오래된 영들인지 형체가 흐릿했고 그들의 기운도 약해 무시하고 들어갔다. 내가 거실로 들어서자 귀신들은 나를 피해 움직였다. 그 순간
거실 한가운데 곱디고 온 한복을 입은 할머니 귀신이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나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다 옹알이하듯 뭔가 웅얼거리셨지만 들리지는 않았다. 한참을 서 있었는데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며 사라졌다. 뭔가 이상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그 많던 영들마저 도망치듯 사라졌다. 무슨 놈이 나오길래 이러지 싶어 복숭아 나뭇가지와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손에 쥐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 순간 집안의 모든 문들이 동시에 닫혔다. 퍼런 불빛이 주위를 날아다니고 귀하까지 동반하니 나는 악기라고 확신했다. 그 악기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얼굴 반쪽이 화상으로 흘러내린 남자였다. 청바지에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온몸에는 대략 20개 정도의 구멍이 나 있었다. 구더기가 흘러내리고 얼굴에서는 이상한 액체가 나오며 냄새는 역겨웠다. 느껴지는 기운이 보통이 아니었다. 목 없는 여자 귀신은 이 남자 귀신에 비하면 어린애 수준이었다. 숨이 막혀오고 정신이 희미해지더니 결국 나는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린 건 다음날 오후 병원이었다. 아버지가 내 옆에 계셨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셨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내가 집에 들어간 후 3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주인과 함께 들어갔다가 거실에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해 병원으로 데려왔다고 했다. 나는 아버지께 주인을 불러달라고 부탁드렸다. 주인이 오자마자 나는 그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날 바로 퇴원하자마자 나는 내 친구를 재령해준 무속인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무속인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넌 어제 내 조상님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야. 내 조상님이 널 살리려고 대신 희생하신 거야. 그리고 며칠 동안은 그 귀신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다. 다시는 그런 곳에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8번째 이야기, 미도로 연못. 일본 3대 귀신 출몰 장소 중 하나로 알려진 미도로 연못에 대한 이야기다. 일본 사쿄구 북쪽에 위치한 미도로 연못은 귀신이 출몰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주변은 해발 200m 높이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연못의 최대 수심은 20m 정도로 알려져 있다. 진흙이 많이 퇴적되어 있어 수심이 얕아도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이곳은 귀중한 생물이 서식하는 연못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연못에 얽힌 많은 무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전설은 다음과 같다. 미도로 연못의 바닥에는 많은 익사체와 백골이 가라앉아 있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투신 자살을 해왔다. 연못에서 귀신을 목격했다는 소문이 많다. 연못 주변을 돌아다니는 귀신을 봤다는 증언도 있다. 근처에 정신병원이 있었고 많은 환자들이 연못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연못 주위를 걷다 귀신에 홀려 빠져 죽는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특히 여성이 연못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이곳에 얽힌 실화 괴담도 여럿 전해진다. 첫 번째 실화는 1969년 심야에 택시 기사가 병원 앞에서 40대 여성 손님을 태운 이야기다. 그 여성은 미도로 연못으로 가달라고 했고 택시 기사는 한밤중에 연못으로 가는 것이 의아했지만 손님의 요청을 따랐다. 가는 내내 여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룸미러로 본 그녀의 긴 머리카락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택시가 연못에 도착하자 기사는 도착했습니다라고 말하며 뒤를 돌아봤다. 그러나 손님은 사라지고 없었다. 택시 기사는 깜짝 놀라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더구나 뒷좌석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긴 머리카락이 몇 가닥 떨어져 있었다. 택시 기사는 곧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며칠 후 그는 자신이 여성 손님을 태웠던 그날 밤 교토대학병원에서 한 여성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여자는 미도로 연못 근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다. 두 번째 괴담은 1986년의 버스 사고다. 미도로 연못으로 버스가 추락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승객 2명과 운전기사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 세 번째 괴담은 택시기사가 피를 흘리는 여성 손님을 태운 이야기다. 그는 병원에 도착해 피를 흘리는 여성을 병원에 데려왔다고 알렸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알고 보니 미도로 연못은 과거 결핵 환자들이 매장된 곳으로 아직 살아있는 결핵 환자도 고의로 물에 빠뜨려 죽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러한 원혼들이 구천을 떠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영능력자들이 미도로 연못을 조사한 결과 이곳에는 정령과 동물 영혼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또한 자살한 사람들의 원혼도 섞여 있어
해양시대의 귀족 복장을 한 남성과 뱀의 몸통에 사람 얼굴을 한 홀령 등 요괴들이 넘쳐나는 곳이라고 한다. 미도로 연못에 접근하면 빙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죽음이나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장소라고 경고했다. 9번째 이야기, 5초소의 미스터리. 내가 근무하던 중대의 동기 소위 한 명과 선배 중위 2분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다. 다행히 장교와 부사관 관계가 좋은 부대라서 전역하기 전까지 좋은 관계로 남을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선배 장교들과 부사관분들과 만나는 자리가 많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부대는 과거 자살 등 사건 사고가 꽤 많은 부대였다. 수많은 괴담 중 오늘은 대표적인 괴담인 엄마 무덤, 애기 무덤 이야기다. 우리 부대에서는 이 이야기를 5초소 폐쇄 사건 이야기로 불린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부대의 위치적인 설명을 하자면 인근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공동묘지가 있고 우리 부대는 개설 당시에도 묘지터를 밀고 창립된 부대였기 때문에 부대 내부에도 이름 모를 묘지가 있었다. 묘지 주인이 있는 곳은 부대장 허락하에 가족들에게 출입을 허락하는 묘지도 있었다. 수많은 묘지로 인해 이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 절도 있었는데 공동묘지와 우리 부대는 산 능선이 이어져 있어 가끔 훈련을 하며 지나치기도 할 만큼 가까웠다. 엄마 무덤, 애기 무덤은 장교 숙소 바로 옆에 있는 언덕에 있었다. 그 언덕은 과거 5초소와 함께 병기본 훈련장으로 쓰였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내가 임관했을 당시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채 폐쇄된 장소로 남아 있었다. 다 지워져가는 훈련장 간판만이 이곳이 훈련장이었음을 증명했다. 어느 날 내 방에서 우리 중대 장교와 부사관들이 한 잔 걸치며 했던 이야기가 있었다. 그 이야기가 바로 5초소가 폐쇄된 이유에 대한 것이었다. 내가 임관하기 약 10년도 더 된 90년대 후반의 이야기다. 일과 시간을 마치고 당직 사령 1명, 당직 사관 1명, 당직 부사관 3명, 나머지 초병들로 구성되어 경계 근무를 전담했다. 그런데 12시 근무 교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초병이 복귀하지 않자 후번 근무자가 당직 사관을 통해 당직 사령에게 5초소 전 근무자들이 복귀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경계 근무 테마는 당시 상급 부대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당직 사령은 화가 난 상태로 당직 부사관과 후번 근무자들을 데리고 가서 근무 교대를 시키고 오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벌로 경위서를 작성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우리 부대는 근무 교대 신고를 인터컴을 통해서 하는데 5분도 안 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10분이 지나도 인터컴으로 연락이 오지 않자 다급한 당직 사령은 당직 사관과 함께 5초소로 향했다. 하지만 당직 사령과 사관 역시 복귀하지 않았다. 상급 부대에서 근무 기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각 대대로 확인 전화를 하는데 수차례 병사가 받지 않자 정황을 묻고 나서 상황 파악이 된 상급 부대 당직 사령은 직접 우리 대 때 순찰 코스를 방문했다. 여기저기를 방문하고 5초소 가는 길에서 상급 부대 당직 사령은 경악스러운 광경을 목격했다. 바로 근무하러 나갔던 병사들과 우리 대대 당직 사령과 사관이 누구는 땅을 기어다니고 누구는 일어서서 어머니와 아이의 신용을 하고 있었다. 상급 부대 당직 사령은 바로 5분 대기조를 호출하여 모든 근무자들을 끌고 내려왔다. 모든 근무자들의 정신이 돌아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들은 모두 보호 관심 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날 근무 상황은 상급 부대와 차상급 부대에 모두 보고되었고 결국 5초소를 폐쇄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당시 우리 대대 당직 사령 선배님은 인근 소대 부소대장직을 역임했던 분이었는데 내 군생활 당시 중대 행보관이셨다. 행보관님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이 부대는 터가 워낙 나빠요. 무당도 왔다가 도망갔던 곳입니다. 소대장님. 10번째 이야기, 나이트클럽의 하얀 원피스 여자. 2002년, 그때가 내가 20살 때였고 막 아르바이트로 나이트클럽에서 문지기를 하고 있을 때였다. 그 당시 태풍 매미로 건물 지하에 물이 차는 바람에 일하다가 말고 다들 퇴근해야 했고 장사를 못하게 되었다. 그날은 조명기사 형님과 소주 한잔하며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난다. 그 나이트클럽은 대도시도 아니고 지방 변두리에 있는 작은 곳이었다. 평일에는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손님이 없는 조용한 나이트클럽이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지만 당시엔 댄스 타임과 발라드 타임의 조명을 터트리는 식의 전자식 버튼 조명 기계를 손으로 조작하곤 했다. 조명실은 홀 스테이지 왼쪽 벽 2층에 위치했고 조명실 안에서만 스테이지를 볼 수 있는 구조였다. 그날도 평일이라 손님이 드문드문 있었다.
나는 지루한 기분에 댄스 타임에 유난히 조명을 많이 사용했다. 별 생각 없이 스테이지를 내려다보던 중 무대 양옆 큰 스피커 중 오른쪽 스피커 벽 쪽에서 등을 돌린 긴 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아무런 움직임 없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조명기사 형님도 이상하게 느끼고 있었다. 저 여자가 술에 취했나? 왜 댄스 타임에 가만히 서 있지? 형님은 그렇게 생각하며 그 여자를 유심히 바라봤다. 그때 갑자기 사이키 조명이 터졌고 형님이 다시 여자를 쳐다보자 등을 돌리고 있던 그 여자가 조명실 정면을 향해 휙 돌더니 입에서 피를 쏟으며 시 굽고 있었다. 하얀 원피스는 피로 범벅이 되어 보였다. 형님은 놀라서 뭐야? 하며 멍하니 그 여자를 보고 있었다. 그 여자는 조명실을 응시하며 사람들 사이로 기어오듯 다가오고 있었다. 그 순간 형님은 몸도 움직일 수 없고 굳어 있었다. 그러던 중 조명실 뒤쪽에서 문이 끼익 소리나며 열렸고 형님은 너무 놀라서 뒤를 볼 용기도 없었다. 어쩌지 하며 머뭇거리던 찰나 창문에 비친 모습이 보였는데 아까 그 여자가 천장에 붙어서 조명실로 기어들어오고 있었다. 형님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나중에 발라드 타임이 되어서도 조명이 바뀌지 않은 걸 이상하게 여긴 부장님이 조명실에 올라가 보니 형님은 바닥에 기절해 있었다. 형님이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를 했더니 부장님은 원래 여기서 일하던 조명기사들이 이상한 걸 보고 그만둔 일이 몇 번 있었다며 그 나이트클럽 자리가 예전에 병원이 있던 곳이라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형님은 신기했지만 특성상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어 계속 일하고 있었다. 그때 들은 이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하다. 11번째 이야기, 반지하 원룸. 첫 자취생활 시작과 동시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지만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휴학 신청 후 곧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1살에 안산 월피동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고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8만원 하는 저렴한 방을 얻었습니다. 방도 큰 반지하 원룸이었죠. 방을 같이 보지 못하신 어머니는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본인이 쓰시던 가구까지 주시며 열심히 살아보자고 격려해 주셨어요. 첫날은 어머니가 짐을 보내주시기 전이라 방에 있던 것은 두루마리 휴지와 옷까지 수건 2장 뿐이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휴지를 베고 수건을 덮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가위 악몽이 시작됐어요. 학창 시절에는 환청이나 환각이 없었지만 이번 가위에서는 처음으로 환청과 환각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눈을 떴는데 형광등이 꺼져 있었고 몸은 경직돼 움직일 수 없었죠. 마음이 초조해지면서 손가락을 움직여보려 했었습니다. 창문 밖 하늘은 새벽 동틀 무렵 흐린 날씨였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며 날씨가 더 흐려졌고 빗소리가 세차게 들려왔습니다. 비와 천둥 소리가 무섭던 저는 놀란 마음에 소리를 지르며 가위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나기는 없었고 형광등은 잘 켜져 있었으며 가로등이 켜진 한밤중이었어요. 시간은 밤 12시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서운 마음에 친구와 통화를 하다 잠들었는데 다시 가위에 눌렸습니다. 이번에도 불이 꺼졌고 새벽 동틀 무렵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이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됐고 깨어나려 애쓰는 와중 창밖에서 여자 2명의 소곤소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소리는 뭉개져 알아듣기 어려웠고 빗소리와 섞여 기분 나쁜 소리였습니다. 중간중간 희미하게 웃음소리까지 들려와 소름이 돋았죠. 다시 깨어나 보니 1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을 꼬박 새우고 출근했어요. 이삿짐이 도착해 가구 배치를 마친 후 너무 피곤해 베개와 이불을 꺼내 바로 잠들었는데 또다시 가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소나기와 여자들의 소리가 반복됐고 점점 더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3일 연속으로 같은 가위에 눌리며 방울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속인의 집에 가본 적도 없었지만 그 방울 소리가 무속인 집에서 들리는 소리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연속된 가위에 잠을 못 자고 출근을 반복하던 어느 날 직장 동료들이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온 지 3일 만에 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국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 말씀드렸고 다음 날 어머니가 오셔서 잔짐을 정리한 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2번째 이야기, 민박집에서 벌어진 기묘한 사건. 내가 14살 때 겪은 일이다. 우리 가족은 형, 어머니,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해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 가족은 다소 우울한 분위기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분위기를 전환할 겸 제주도로 여행을 제안하셨다. 그 전까지 여행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던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고 서귀포로 직행하는 버스도 탔다. 도착 후 숙박시설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니 버스 정류장 앞에 큰 호텔이 있었고 그 옆에 2층짜리 민박집이 보였다. 민박집 주인은 가격도 저렴하고 취사도 가능하다고 하여 망설임 없이 그곳을 선택했다. 장마철이라 그런지 그 다음 날부터 소나기가 쏟아졌고 관광은커녕 민박집에서 사흘을 보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형은 공부 때문에 먼저 떠났고 어머니와 나만 민박집에 남게 되었다. 장마철이어서 그런지 다른 손님은 없었고 1층과 2층에 각각 방이 8개씩 있는 민박집은 우리 가족만이 머물고 있었다. 그 민박집은 인기가 없는 곳은 아니었고 복도와 공용 주방 시설에는 민박집의 인기를 증명하는 낙서들이 가득했다. 동아리 이름, 신혼여행 이야기, 주인 아저씨에게 인사한 글들로 가득했다. 내가 묵던 2층은 1층과 연결된 중앙 계단을 중심으로 좌우로 복도가 나뉘어 있었고 각 복도에는 방이 4개씩 있었다. 계단 앞에는 큰 정수기가 놓여 있었고 건물의 복도와 문은 모두 나무로 되어 있어서 걸을 때마다 나무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내가 머물던 방은 계단에서 왼쪽 복도 2번째 방이었다. 방 구조는 2인용 침대가 방문 오른쪽 옆에 놓여 있었고 방문 맞은편에는 큰 창문이 있었다. 방문 왼쪽에는 화장실 겸 욕실이 있었고 화장실 문과 창문 사이에는 작은 서랍장과 TV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다. 저녁 7시 어머니는 교회에 철야 예배에 가셨고 새벽 예배까지 드린다고 하셨다. 주인 아저씨는 카운터를 보다가 늦은 밤이 되면 건너편 본인 집에 가서 주무셨다. 결국 그날 밤 나는 혼자 민박집에 남겨지게 되었다. 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천둥과 번개가 쳤다.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TV를 보며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밤 10시가 넘었고 TV 채널을 돌리다가 한기가 돌아 침대에서 일어났더니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다. 여닫이 창문을 닫는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다. 창문을 닫기 위해 밖으로 몸을 내밀어 문 손잡이를 당겨 창문을 닫았다. 비에 젖은 바닥을 닦고 샤워를 하고 나와 보니 TV에서는 드래곤볼이 나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삐걱거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나 주인 아저씨일 거라 생각하며 문을 열고 나가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복도는 어두웠고 정수기에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천둥 소리가 다시 들리며 바람이 세차게 불었는데 이상하게도 건물 내부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다. 다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고개를 돌려보니 창문이 다시 열려 있었다. 왜 열려 있는지 의아해하며 다시 창문을 닫으려 몸을 내밀었을 때 아래쪽에서 뭔가 꾸물거리는 것이 보였다. 처음엔 고양이인 줄 알았으나 그 물체는 벽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고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벽을 타고 기어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이 도둑일 거라 생각하며 저기요 라고 외쳤다. 그 순간 그 사람은 고개를 들어 나를 노려보았고 창백한 얼굴에 차가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사람이 아니란 것을 직감한 순간 그 귀신은 빠르게 벽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너무 놀라 뒷걸음질치며 방문의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현실인지 꿈인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창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그때 무언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 속도라면 이미 창문 앞에 도착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리에 힘을 주고 천천히 일어나려고 할 때 천장 구석에서 스스슥 하는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그곳엔 검은 소복을 입은 창백한 얼굴에 귀신이 있었다. 그 귀신은 천장의 벽을 타고 방 안으로 기어들어오고 있었고 머리카락 같은 것이 나를 향해 퍼져나오고 있었다. 너무 놀라 다리가 떨렸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귀신의 몸은 천장에 그대로 있었고 목만 쭉 늘어나 내 눈앞까지 다가왔다. 그 머리카락인지 손인지 모를 무언가가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난 죽을 것 같았다. 순간 어머니가 늘 하시던 기도를 떠올리며 귀신의 얼굴을 향해 기도문을 외쳤다. 그러자 귀신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목을 조르던 힘이 풀렸다. 눈을 깜빡이고 보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는 교회에서 돌아오셨는지 서랍을 정리하고 계셨다. 나는 꿈에서 깬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머니께 자랑하듯 말을 걸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을 때 그건 어머니가 아니라 그 귀신이었다. 숨이 멎는 것처럼 모든 것이 멈췄고
나는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다음 날 나는 어머니와 상의한 후 민박집을 옮겼다. 그 귀신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결코 가볍게 볼 존재는 아니었다.